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기타 6월 정기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기타에서 세미나 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롯데 칠성법인장 김경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60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한 24분 정도 오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캘리포니아 노동법 소송 동향에 관해서 우리 반센 썸버그의 박수영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들 포함한 노동법 관련된 소송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쭉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요. 나중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마지막에 저희들인데 질문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요청해 주시면 저희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만일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영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또 기타 특별 회원사로 있는 반센 솜버그 로펌의 박수영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full service law firm이고 저는 거기서 labor and employment 노동법에서 이제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과 고용주 쪽 employer side만 이제 represent 하는 어 이제 변호사들이라서 만약 직원 쪽에 어떤 조언을 기대하고 계시다면은 오늘은 그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고용주하고 회사 쪽이 어떻게 이런 소송을 prevent,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어,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뭐 성희롱, 섹슈얼 하라스먼트라고 하면 아마 어 hopefully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번쯤이라도 트레이닝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캘리포니아는 그런 트레이닝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고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의 어젠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refresher, 리마인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국 기업들이 특히 좀 취약한 어떤 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셨던 제 실무에서 봤을 때 그런 내용들 같이 좀 짚어보고 또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이제 성희롱 판결들 난 사례들을 보고 좀 동향, 트렌드가 어떤지 또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또 아민 성희롱 관련된 내용들 혹은 이런 케이스들을 좀 패밀리어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또 그분들을 위해서 법적 근거라든지 정확한 성희롱의 정의나 유형, example 또 어떤 이제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인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성희롱 관련된 내용들 이제 왜 더 중요해졌냐 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잘 아시는 arbitration agreement 그러니까 배심원 재판 포기 각서를 이제 많은 기업들이 모든 직원들에게 사인을 받고 계신데요. 그거는 저도 지난 뭐 벌써 작년이 됐네요. 예, 그때 세미나 때 굉장히 추천을 강력하게 드렸던 이제 직원 포럼 중에 하나고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겠지만, 어, 성희롱 관련된 케이스들은 더 이상 배심원 재판을 안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저희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 관련된 섹슈얼 하라스먼트 케이스들 그런 부분들은 arbitration agreement 배심원 포기 각서가 있어도 그게 enforce 되지 않고 무조건 배심원 재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배심원 재판하고 이제 arbitration, private 재판은 아시다시피 어떤, 그 판결 주체가 이제 배심원 재판은 randomly LA Superior Court라든지 뭐 오렌지 카운티 Superior Court에 와서 이제 뽑힌
그런 시민들이라면 arbitration agreement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private 재판으로 가게 되면 retired judge 그 한 분이 뭔가 케이스를 결정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naturally 많은 배심원들이 또 직원들이든지 어쨌든 뭐 고용주보다는 훨씬 더 직원들에게 유리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배심원 재판보다는 프라이빗 재판 알비트레이션이 이제 선호하는 베뉴이긴 하지만 이제 섹슈얼 허러스먼트들은 그렇게 갈 수가 없게 됐다는 점이 좀 큰 변화인 거죠. 그래서 더 프리벤트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케이스가 돼서 뭐 재판에 가게 되고 이런 게 상황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좀 막을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좀 잘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속 노동법 세미나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리마인드를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노동법 자체는 이제 캘리포니아 법도 있고, 연방법도 있고, 도시법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법을 적용을 해야 되나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연방법이 보통은 우위 아닌가요? 이렇게 아니면은 뭐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더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도시법을 따라야 되나요? 네, 정답은 연방과 주법, 그리고 도시법을 다 봤을 때 더 직원에게 유리한, 더 베네피셜한 것을 골라서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온라인으로 요즘에 많이 서치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버타임은 얼마를 몇 시간 이상을 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할 때 이제 하루에 8시간 이상 오버타임은 또 캘리포니아 주법이고,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됐을 때 오버타임 적용되는 거는 또 연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어플라이 했을 때 직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가는 법을 우리가 골라서 적용해야 된다. 또 예를 들자면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유급 병가가 이제 40시간 혹은 5일이 있다면 LA 시티는 잘 아시다시피 48시간 혹은 6일이잖아요. 그러면은 LA 시티에 있는 기업들이나 혹은 LA 시티에 이제 직원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 LA 시티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뭐 long story short 여기 실무 포인트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한국 기업들은 연방과 주법 그리고 도시법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보통은 더 엄격한 캘리포니아 기준이 사실상 기준선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서 성희롱에 관련된 법은 크게는 이제 두 개의 법 체계가 동시에 적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연방법 타이틀 7이라고 하죠. 적용 대상은 직원이 15인 이상인 고용주예요. 그래서 저희 또 한국에서는 큰 직원이 많은 기업이지만 이쪽에 와서는 under 15인 경우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타이틀 7이나 연방법은 많이 적용이 되지 않고 또 연방법에선 담당 기관이 이제 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이제 평등고용기회위원회인데 여기서 무슨 케이스가 있으면은 손해배상의 어떤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소송 전에 EEOC에서 먼저 이 케이스가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을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던지 아니던지 이렇게 정해지는데, 또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후에 EEOC의 어떤 차별 금지라든지 성희롱 관련된 그런 가이드라인이 예전부터 이제 있었던 좀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 말인즉슨 조금 더 이제 EEOC 쪽에서는 이제 연방법에서는 어, 이전보다는 덜 스트릭한 이제 상황이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은 많은 경우에 연방법보다는 우리 주법, FEHA라고 하죠.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인데, 이 법을 더 많이 다루시게 될 거예요. 적용 대상, 뭐, 여기는 괴롭힘 금지는 직원 1인 이상인 모든 고용주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이제 hostile work environment는
이제 직원 1인, 그러니까 오너만 있어도 뭔가, 피하라는 법에 적용이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피하를 이제, 뭐, discrimination, harassment, 이제 retaliation 이런 것으로 어떤 적용 대상을 저희가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직원이 5명 이상 됐을 때 이제 적용 대상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hostile work environment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직원 1인 이상도 적용 대상이라는 거죠. 담당하는 기관은 Civil Rights Department, CRD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뭐 DFEH라고 해서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그 이름이 이제 바뀌었어요. DFEH에서 CRD로 바뀌었는데 이제 이 기관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 그런 어떤 컴플레인트가 메리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CRD의 컴플레인을 제소를 함과 동시에 나는 소송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CRD에서 right to sue letter, 그러니까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허락을 대부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소송으로 가려고 하면 이 CRD의 어떤 pre-litigation 프로시저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송하기가 쉽죠. 그리고 또 연방법과 다른 점은 또 안 좋은 게 배상 상한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좀 이따가 저희가 배심원 재판 결과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몇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지만 상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에게 라이빌리티 상으로 좀 리스크가 높고, 포텐셜 리커버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죠. 네. 특징은 뭐 연방법보다 더 범위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떠한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 금지라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protected category라고 하는데 그 카테고리도 이제 연방법보다 우리 캘리포니아 법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안에 이제 성차별, sex discrimination의 한 형태로 이제 sexual harassment 법들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FEHA부터 CRD 기관이 어떻게 이제 procedure가 적용이 되는지를 알려드린 거고요. 일단 아마 제가 말씀드린 protected category에 대해서는 또 많이 아실 거예요. 다음에 또 자세한 어,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뭐 성차별, 이제 인종차별, 종교적 차별 뭐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성차별 중에 한 형태가 이제 sexual harassment라든지 hostile work environment 그런 케이스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법적인 데피니션은 이제 성희롱은 성차별의 한 형태로 환영받지 못한 unwelcomed conduct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어떤 행동이나 이제 verbal, 어, 언, 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행동과 어, comment나 이제 verbal harassment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이 고용 조건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은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때 이제 위법이 된다. 이제 definition인데요.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환영받지 못한 unwelcome이라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디펜드 할 포인트가 있을 때는 만약에 이 직원 둘 다 동의를 했다. 그런 행동에 welcome 된 행동이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 저희가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왜 이제 직원들끼리 어떤, 어, 뭐, 데이팅 릴레이션십이라든지 관계가 있을 때 컨트랙을 받아놔야 된다는 점이 바로 여기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관계가 consensual, welcomed, 그런 데는 어떤, 행동이나 그런 관계였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슈퍼바이저나 평직원 혹은 뭐 직원들끼리의 어떤 데이팅 릴레이션십, 로맨틱 릴레이션십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물론 그거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좋지만 어떻게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 그런 모든 행동이나 관계가 consensual, welcomed 그런 된 행동이었다는 어떤 그 컨트랙을 받아놓는 게 좋아요. 저희 뭐 love contract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네, 그런 것을 이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또 많이 헷갈리신 부분은 동성 간에도 이제 어떤 뭐 남성끼리 혹은 여성끼리도 다 성립이 되는 거고 실제로 요즘에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뭐 꼭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약간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 사이에서 성적인 어떤 농담이나 아니면 그런 뭐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질문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수치심을 유발했을 경우에 좀 컴플레인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회사가 대응이 미비했을 경우 또 케이스들이 이제 파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성적 욕망의 어떤 intentionally 뭐 성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슈퍼바이저나 슈퍼바이저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subordinate 직원, 이 권력의 이제 관계에서 그런 성적인 농담이나 행위, 행동 그런 게 이제 성희롱의 케이스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뭐 gender discrimination 관련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최근 한 뭐 5, 6년간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때 꼭 교육을 하게 돼 있죠. 이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sexual orientation, gender expression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을 했을 때 뭐 타이틀 7은 물론이고 이제 피하에서 성차별에 해당이 되고 나아가서 이제 어떤 성희롱 그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아마 섹슈얼 하라스먼트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성희롱의 또 두 가지 유형, 또 이런 부분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많이 받으셨으면 들으셨을 거예요. 다 한 번쯤은. 근데 좀 리프레셔를 드리자면은 이제 조건형 성희롱, 라틴어로 quid pro quo. 내가 이걸 주면은 너가 저걸 줘라. 보통은 어떤 sexual favor 혹은 뭐 그런, 거를 해줬을 경우에 내가 너를 어드밴스 해주겠다, 프로모트 해주겠다라는 것, 혹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조건형 성희롱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대개는 당연히 슈퍼바이저 권한을 가진 그 사람이 행위자고 이런 경우는 단 한 번의 어떤 요청이나 그런 사건으로도 성희롱 케이스가 성립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 감독자라고 돼 있고 슈퍼바이저라고 돼 있는데 이 슈퍼바이저가 그 정의가 이 사람의 타이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도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사람을 뭐 매니저나 어시스턴트 매니저나 어떤 슈퍼바이저 타이틀을 준 적이 없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약간 그 그룹의 좀 리더로서 아니면은 뭐, 선임으로 좀, 이제 새로 들어온 직원의 일을 감독하던지 아니면 가르쳐 주던지 인스트럭션을 해주던지 혹은 이 다른 직원을, 그러니까 terminate 하거나 hire 할 때 어떤 그 직원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타이틀이나 어떤 어, 그 직급에 상관없이 그런 슈퍼바이저리 롤이 있는 사람은 어떤 성희롱적인 발언 한 번으로도 이제 이런 사건이 성립되고 고용주가 그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또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 다시 리피트 해드리면은 슈퍼바이저 롤이 있는 사람이 어떤 이제 inappropriate한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우리 회사가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도 회사가 책임이 있어요. 굉장히 좀 무서운 컨셉이죠. 저희는 뭐 컴플레인 받은 적도 없고
이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일어났는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소송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슈퍼바이저의 롤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쭉 리스트를 해보시고 그분들을 꼭 그 anti harassment and sexual harassment 트레이닝을 꼭 이제 2시간을 이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뭔가 우리도 모르게 행동이나 어떤 말을 했을 때 나중에 그게 소송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저희가 strict liability, 무조건 저희가 회사가 같이, employer가 같이 liability가 있어요. 물론 liability가 있다는 것은 joint and several liability라서 이제 저희 회사와 그, 감독자, supervisor가 둘 다 이제 joint and several liability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의 어떤 그 judgment, 그 판결문이 났다. 회사와 그 슈퍼바이저가 동시에 코-디펜던트로 되어 있을 때 그러면은 그 원고 측에서는 그 저지먼트를 그 둘 중에 하나 뭐 누구든 혹은 반반씩이든 그 원고의 마음이에요. 누구한테 인포스를 할지는. 근데 대부분은 그런 이제 monetary compens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쪽으로 그런 인포스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감독자, 슈퍼바이저 혹은 슈퍼바이저의 롤 가진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를 같이 들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정확히 트레이닝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인지를 하시고 트레이닝을 꼭 진행하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너도 개인적으로 라이abili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확실히 이제 알려주시고 회사와 그 개인의 라이abili티를 막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또 성희롱 유형에는 또 적대적 근무 환경, hostile work environment라는 이제 또 컨셉이 있는데요. 그 유형이 있는데 많은 케이스들이 이제 첫 번째 조건형 성희롱보다는 요즘에는 당연히 이 적대적 근무 환경 유형의 성희롱이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 당연히 조건형 성희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시고, 많이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hostile work environment가 조금 클리어하지 않은 어떤 기준이 이 첫 번째보다는 훨씬 더 블러리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소송도 많고, 더 위험한 수 있는 그런 성희롱의 유형인 것 같은데요. 정확한 법적인 데피니션은 어떤 성적인 언동이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업무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할 때 성립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영어로 하면은 행동이 outrageous 해야 되는 행동인데 그런 outrageous한 행동이 어떤 severe 하거나 혹은 이제 어, outright outrageous는 아니지만 inappropriate 하지만 그게 계속됐다, repeated, pervasive. 예, 요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행동은 한 번만 해도 뭔가 성희롱 소송이 충족되는데, 한 번만 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게 지속됐을 경우에 충분히, 어,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한국 속담으로 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게 약간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pervasive한 부분, 여기서 많이들 이제 회사들이 소송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만 했었던 행동에는 크게 뭐 이슈가 없었지만은 그걸 계속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example은 제가 좀 이따가 슬라이드에 더 보여드릴 텐데요. 어, 일단은 적대적 근무 환경에 대한 데피니션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은 감독자, 슈퍼바이저 혹은 이제 같은 레벨의 동료끼리도 이제 어떤 이런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회사가 또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럴 경우는 회사가 모르고 있었으면은 책임 소재가 없어요. 감독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회사가 전혀 모르고 있어도 무조건 strict liability가 되지만
그냥 같은 레벨끼리의 동료들의 non-supervisory 직원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모르고 있었고 자기들끼리 뭐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하면은 저희는 사실은 책임 소재는 없어요. 그래서 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대신 그 non-supervisory 사이에 무슨 행동이 있었을 때 회사에 리포트를 해서 회사가 알게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investigation이라든지 remedial action을 취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또 이따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건데요. 일단 아셔야 될 거는 감독자와 동료의 어떤 행위자였을 때 좀 차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제3자 고객.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든지 아니면 고객이 어떤 성적 언동이 있었을 때 또 회사가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물론 저희가 알아야지 할 수 있는 이게 책임 소재가 있어지는 거고요. 일단 판단 기준에서 이제 unwelcome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적대적인 환경은 이제 심각하거나 pervasive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요. 그 hostile work environment 이게 두 번째 성희롱 성립할 수 있는 유형의 이제 hostile work environment로 적어놨는데 이제 사실은 그 단어는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오해를 하는 단어이긴 해요. 이거 다시 보면은 이게 뭐 영어로는 그냥 적대적 근무 환경이다.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슈퍼바이저가 나한테 뭐 인사했는데 제대로 안 하고 뭐 이렇게 뭘 물어봐도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뭐 이런 좀 자기가 uncomfortable 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hostile work environment는 절대 법적으로는 뭐 노동법상으로는 actionable한 그런 잘못 그러니까 성립되지가 않아요. hostile work environment가. 근데 많은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죠. 이 단어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노동법에서 hostile work environment 우리가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케이스들은 첫 번째는 그 protected activity에 근거한 적대적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인종적 차별 혹은 뭐 종교적 나이, 뭐, 여러 가지 우리 캐러고리가 있잖아요. 15개 정도 캘리포니아는 캐러고리가 있고, 연방법은 그것보다 좀 덜 많은 편인데, 우린 당연히 캘리포니아 법을 따라야겠죠. 그런 protected category 때문에 어떤 사람만 이제 적대적, hostile 하게 대한다. 뭐, 그랬을 경우에만, 이제 hostile work environment로 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sexual harassment, 그러니까 sexual discrimination, 어떤 성적인, category가 있잖아요. 거기에 hostile work environment가 접목이 됐을 때 이제 성희롱 두 번째 유형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들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직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오해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내 슈퍼바이저 스타일이 굉장히 abrasive하고 he's not nice to me or he's mean 뭐를 했는데 설명을 잘 안 해준다 뭐 또 I feel like yeah, this is hostile work environment 이렇게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정확히 설명을 이제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왜 hostile work environment가 이제 어 아닌지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이따가 또 슬라이드에 있지만 그냥 평 직원들도 1시간 정도의 트레이닝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게 몇 년 전부터 생겼죠. 이제 그럴 때 이런 hostile work environment가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확히 이런 definition이다. 라는 거를 좀 트레이닝을 제대로 해주시면은 이런 단어를 좀 남발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게 뭐 definition이 뭔지를 좀 강조를 해주고 잘 알게 해주는 것도 저희 오히려 고용주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판단 기준은 말씀드린 그 성희롱은
unwelcome, severe or pervasiv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각하면은 1회로도 성립 가능하고 totality of circumstances 그런 전체적인 어떤 총체적 정황을 본다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자면 어 이제 심각성의 예를 들자면 이따가 visual harassment, 뭐 verbal harassment, physical harassment 카테고리를 제가 한번 나눠본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있겠지만 뭐 당연히 어떤 터치겠죠. 그런 어떤 신체 접촉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quid pro quo, 이제 조건형 성희롱이 될 수 있고 그런 거는 한 번이라도 그 severity가 증명이 될 수 있어서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만연성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약간 좀 수위가 약한 조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elevator eye라고 일단 visual harassment 표현이 되는 게 있는데, 이제 뭐 계속 위아래를 이렇게 쳐다보고, 뭐, 이제, 신체의 어떤 일부에 대해서 커멘트를 한다든지, 뭐, 요즘엔 그러신 분들 많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또 약간 외모의 칭찬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어쩌다가 좀 그렇게 harassment borderline으로 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한국 정서상 그냥 칭찬으로 정말 혹은 관심으로 이렇게 물어보거나 커멘트를 한 내용인데 또 그거 하나만 빼서는 심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뭔가 불편함을 좀 드러냈던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런 행동을 이제 매일 혹은 매주, 매달 이렇게 빈도가 계속 누적되면 그런 미미한 행동으로도 어떤 harassment, hostile work environment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한국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 판단 기준에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뭐 전국 한국 변호사는 아니지만 어, 그 개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런 어떤 주관적으로 그런 이제 적대감을 느꼈을 경우에 뭔가 성희롱이 성립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다행히 미국은 그 주관적인 어떤 서브젝티브한 생각도 중요하지만 객관적 제3자 reasonable person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심원 혹은 판사가 봤을 때도 그 행동이 심각하거나 만연되어 있다. inappropriate하다라는 거를 이제 같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희롱 혹은 hostile work environment 그런 케이스가 성립이 되고 증명이 되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reasonable person 객관적인 어떤 그 부분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분야의 법이 진화한다는 거죠. 계속 바뀌는 거죠. 약간 플루이드한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배심원 풀이라든지 이게 현재 사회에서 culturally accept 되는 게 5년 전과 10년 전과 지금은 너무 다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캘리포니아 특히 노동법에서 어떤 reasonable person standard라고 하면 그 컨셉이 예전엔 괜찮았던 게 지금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좀 이런 트레이닝이라든지 케이스 법이라든지 이런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도 그런 트레이닝을 제가 회사에 가서 해드리고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건 지금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어,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신체적 접촉은 악수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5년 전에도 이제 드렸었는데 이제는 또 악수도 하지 마는 걸로 이제 진화가 됐고요. 접촉은 거의 안 하시는 게 좋고 적어도 이제 팔 이렇게 길게 하면 이게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죠. 퍼스널 스페이스를
유지를 해주시면서 대화를 하시거나 일을 하는데도 굳이 가까이 가지 않아도 되면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 바뀌는 컨셉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케이스 법이나 이런 트레이닝을 업투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뭐, 객관적, 주관적, 그리고 전체적인 정황, 이 사람의 어떤, 고용 환경이 이걸로 인해서 적대적으로 이제 어펙트가 됐는지 아닌지, 그런 거를 보고 저희가, 판단이 케이스가 이제 주어리가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계속 바뀔 수 있다. 뭐가 이제, inappropriate 한지는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판례로 보는 이런 어떤 severe pervasive 내용을 보면 이거는 뭐 최근 판례들을 제가 위주로 했지만, 어, 어떤 옷 위로 반복된 신체 접촉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시비어하다고 봐서 적대적인 환경을 인정.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뭐 어 이렇게 사람이 닿을 수도 있잖아요, 몸이. 아니면은 내가 뭔가 성적인 어떤 의도가 없었는데도 근데 뭔가 반복된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인정된 케이스들이 있고요. 또 단 한 번의 이제 모욕적인 비하 표현도 적대적 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다 하고 하면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 케이스들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슈퍼바이저가 뭔가 뭐 편에 어떤 이 섹슈얼 페이버리티즘, 뭐 여자들 직원들한테만 이제 잘해줬어요. 뭘 나이스하게 해주고. 근데 그거 한 번만 가지고는 어 성희롱 혹은 뭐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성립되지 않지만 그게 계속됐을 경우에 좀 강범위한 그랬을 때 다른 직원들에게는 적대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해서 또 이제 누적된 어떤 성희롱 혹은 차별 이런 케이스가 성립된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일상적으로 괴롭힘 혹은 이 괴롭힘이라는 게 이제 또 아까랑 비슷한 맥락인데 protected category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actionable한 이제 괴롭힘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만 뭔가 괴롭혔다든지 그런 적대적인 발언을 하셨으면은 이게 섹슈얼 허래스먼트가 돼서 이제 액션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캐러고리가 전혀 없이 누구한테 다 허래스를 했어요. 뭐 아무한테 그러니까 모든 직원한테 다 동일하게 허래스를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 법적으로 불법적인 괴롭힘이라고는 성립이 되진 않아요. 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괴롭힘이나 hostile work environment도 protect category에 어, 접목이 된 괴롭힘인지 아닌지 게 중요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판결적으로 저희가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그런 성희롱이 불성립된 케이스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날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불성립된 케이스가 이제 좀 지난 케이스들이긴 한데 unfortunately 이렇게 기준이 굉장히 낮아져서 많은 케이스들이 이제 예전과는 달리 성립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 잘 아시는 시트콤 프렌즈 거기서 이제 그 작가실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저속한 성적인 농담을 했대요. 근데 소송을 한 그 직원에 향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직원과 뭐 관계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흑인에 대해서 비하적인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안에 흑인 직원은 없는 경우죠. 뭐 예를 들자면은. 그랬는데도 어떤 관 소송을 이 원고가 그거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뭐 대법원까지 간 케이스이긴 하지만은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 이런 게 reasonable person 제3자가 심각하게 이제 적대적이라고 느낄 수 없는 것 같다라는 판결을 그 당시 때는 내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팩트를 보고 현재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아마 성립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전
일이기도 하고 기준이 그만큼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뭐 다른 케이스 밑에 2007년 케이스도 하나 예를 들었는데 뭐 이제 허그를 하면서 뭐 팔로 가슴을 스친 짧은 접촉 한 번. 근데 그걸로도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 이제 무례하거나 뭐 부적절하긴 하지만 그런 pervasive 혹은 severe 하진 않았다. 기준 미달이라라고 해서 디스미스가 된 케이스들이 있었죠. 뭐 이거는 지금 케이스를 파일을 해도 이렇게 뭐 허그를 하면서 팔로 가슴을 잠깐 스쳤다. 이런 걸로 딱 severe하다라고 하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런 어떤 의도가 없었다면. 하지만 또 이런 걸로도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좀 더 최근 케이스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reasonable person이 어떻게 이 행동을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 예, 이제 단 한 번의 이제 어떤 inappropriate conduct도 이제 위법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비하 표현에 한 번 있었는데도 네, 소송으로 가서 이제 코트에서 디스미스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조심해야겠죠. 트레이닝도 많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소송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이길 수 있는 스탠다드가 이제 많이 낮아진 거죠. 이제 원고에 더 페이버러블 하게.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뭐 경미해 보여도 이제 만약에 internally complaint이 들어오면 모든 이제 신고와 인베스티게이션을 기록하고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또 한 번뿐이었다, 뭐,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라는 건 더 이상 안전한 방어가 아니라는 거죠. 어, 이 부분은 제가 보통 섹슈얼 하라스먼트나 엔타이 디스크리미네이션 그 2시간 트레이닝 할 때 나가서 하는 슬라이드에서 뽑아온 거예요. 오늘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마 많이들 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four categories of harassing behavior 이제 괴롭힘의 어떤 아까는 제가 성희롱의 2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4번에 해당하는 거에서 2가지 유형, quiproquo하고 hostile work environment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대부분의 어떤 괴롭힘의 행위는 저희가 이제 이 카테고리 앵글로 나누자면은 verbal, 그 말로 하는 거, physical, 당연히 터치 이런 거 하고 요즘엔 또 visual harassment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그젬플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verbal harassment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속 뭐 repeatedly asking for a date 이렇게 좀 같이 밥 먹자든지 뭐 그러니까 밥 먹자는 게 뭐 업무상으로 당연히 그럴 수는 있지만 어떤 데이팅 목적으로 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asking for a date이라든지 뭐 성적인 라이프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질문을 하는 것, 커멘트를 하는 것, 뭐 아니면은 좀 embarrassing한 뭐 question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verbally harassment 하는 이제 그러니까 verbal harassment의 종류가 있고요. 피지컬 허라스먼트는 잘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뭐 어깨를 터치한다든지 근데 예전에 저희들 이제 아마 한국 그 사무실 안에서 컬처 봤을 때는 이런 게 그냥 좀 encourage하고 이제 칭찬 의미로 아니면 뭐 열심히 잘한다 잘해라라는 의미로 약간 이렇게 목을 혹은 어깨를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게 많이 그런 행동을 많이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컴플레인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게 예전에는 그냥 그런 culturally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을지는 몰라도 뭐 10년 전에는 근데 이제는 그런 터치라든지 뭐 어깨를 두들다든지 뭐 엉덩이 두들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네.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그런 행동들을 unacceptable 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옷이 이렇게 좀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뭐 머리카락 하나가 여기 떨어졌다. 요거를 이렇게 띄워준다고 이렇게 터치가 있는 것도 컴플레인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아이라고 해서 이거 좀 웃긴데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는 그냥 그 좀 약간 체크아웃 하면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피지컬 어떤 허라스먼트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당연히 뭐 키싱, 허깅 뭐 이런 건 다 안 되죠. 이제 brushing up against 하고 패딩 이런 거 안 되는데 허그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한국 기업 중에서 제가 트레이닝을 하다가 질문이 들어온 거는 아, 그쪽에서 반갑다고 이렇게 먼저 허그를 했을 땐 어떡하냐 그렇게 질문 드셨는데 뭐 그럴 땐 그냥 이제 같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예, 그냥 짧게 좀 그쪽에서 하면은 반갑게 인사만 하고 빨리 이제 좀 뒤로 물러나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그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만 해도 반가우면은 뭐 허깅이 할 수 있고 뭐 하지만 제일 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피지컬 터치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다가 악수도 이제 길게 링거링한 악수라든지 뭐 이렇게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스탠다드가 점점 낮아졌다는 거죠. 비주얼 해스먼트는 쉽게 얘기하면 뭐 재밌는 밈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 동영상이나 밈이나 어떤 이미지 그런 걸 막 보내는 거죠. 카톡이든 텍스트든. 근데 그런 내용 중에 어떤 뭐 성적인 뉘앙스가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이제 누구를 놀린다든지 어떤 특정 캐러고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make fun of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주얼 허라스먼트 그 케이스에 많이 걸리는 편인 것 같아요. 또 이따가 케이스 설명드리겠지만은 요즘에 딥페이크라든지 좀 합성 사진 그런 걸로도 뭐 이슈가 많이 있고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주얼 허라스먼트도 많이 파일되는 케이스들이고요. 이거는 이것도 저희 허라스먼트 트레이닝 할 때 포함이 되어 있는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빨간색 스펙트럼에서 빨간색은 완전히 누가 봐도 unlawful한, clearly unlawful, touching, 뭐 sexual demands or threats, egregious conduct or pattern, pervasive한 거죠. 그런 게 있고 아니면 이제 green 왼쪽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이제 잘 행동을 하시는 그 스펙트럼인데 보통 여기 중간 옐로우하고 오렌지에서 많이들 케이스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꼭 누가 봤을 때 clearly unlawful 하지 않더라도 이 중간에 어떤 rude하거나 abusive conduct 그러니까는 조크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오펜시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런 그래서 저희는 항상 트레이닝 할 때 말씀드리는 게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해서 첫 번째 이런 말이나 행동이 내가 만약에 법원에서 해야 된다면 할 건가? 혹은 이런 말이나 행동이 나의 배우자나 아이들이 옆에 있을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말이나 행동이 뭔가 누군가가 나를 리코드하고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인가? 요 세 가지를 테스트에서 다 앤서를 만약에 하나라도 노라면은 그런 말이나 행동 하지 마세요라고 트레이닝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아는 게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슈퍼바이저의 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어, 왜 캘리포니아 케이스의 이제 거액인가? 아까 조금 설명이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낮아진 성립 기준이 있고, 손해배상 상한이 없고, 또 punitive damage, 징벌적인 손해배상이라는 컨셉이 있어서 뭔가 사용자, 그 고용주가 악의적이거나 억압하거나 이제 그 기망이 인정되면 상한 없이 부과 가능. 이제 이 케이스에서 굉장히 많은 그 벌릭을 차지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원고가 승소를 했을 때 그쪽 변호사비를 또 고용주가
부담을 해야 되죠. 일불이라도 우리가 그쪽에 줄 게 있다라면은 거액의 어떤, 변호사 비용을 이제 지불을 또 반대편에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고용주가 소송에 가서 full defense verdict 혹은 뭐 arbitration award로 이겼다. 그러면은 저희는 저희에게 쓴 변호사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소송이나 이런 어, 부분에서 불리하고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소송을 당하기 전에 막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최근에 2025년에 인용이 된 사건인데, 저 LAPD, 그 폴리스 디파트먼트 잘 아시는 LAPD, 거기에 어떤 여성 간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소송을 했어요. 이제 소송을 한 이유는 그분의 얼굴하고 어떤 상반신 노출된 누드 사진으로 페이크 누드 사진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막 직원들에게 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간부분은 그런 게 유포됐다라는 사실을 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그거를 직접적으로 받아본 건 아니었지만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듣고 LAPD에 이제 HR 쪽에 얘기를 한 거죠. 그거를 철저히 조사하고 막아달라.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여기서 LAPD의 대응이 굉장히 미적지근했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한 거는 솔직히 아니지만 internally investigation 하겠다. 라고 했고, 그 간부가 LAPD한테, 오케이, 인베스티게이션 하는 건 좋은데, 일단 그건 내 사진이 아니라는 거를 다 얘기를 해라, 사람들한테. publicly 그 전달을 해달라 했는데, 안 해줬어요, LAPD에서. 그리고 internal investigation에서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진척이 되지 않아서 결국 이 간부분이 LAPD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배심원 판결이 있었는데, 4 million 달러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4 million 달러 뭐 당연히 큰 벌이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economic damage,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어떤 뭐 테라피를 받아서 메디컬 빌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못해서 lost wages 됐다든지 이런 경제적 손해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LAPD가 조치가 미비했다는 이유만으로 4 million 달러의 어떤 큰 벌익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저희 많은 좀 노동법 변호사 사이에서는 큰 이슈가 됐었던 케이스고 또 이 간부분이 직접 이거를 그 사람들끼리 돌려보는 걸 본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은 거고 또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들은 그런 인지만으로도 hostile work environment가 성립이 됐다는 게 굉장히 많은 employer에는 좀 샤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테이크어웨이 교훈을 받을 거는 이제 신고를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대응이 굉장히 큰 책임을 키운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이나 합성 이미지의 유포도 굉장히 큰 성희롱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세 번째로는 한 번 간접적인 인지로도 굉장히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한국 기업들이 조금 약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신고 즉시 어떤 조치를 내리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기록을 남겨주시고, 인베스티게이션 리포트를, 다큐멘테이션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이제 컴플레인한 직원한테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타임리하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컴플레인 들어왔을 때는 좀 바로바로 이제 행동을 해주시고, 내부 조사일지라도 좀 정확한 기록으로 남겨주시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뭐, 물론 판결이 났지만 뒤집히거나 감액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뭔가, 근데 중요한 건 뒤집히거나 감액되기 전에 first level, 그 superior court level에서 jury들이 10 million, 900 million, 뭐 이런 좀 너무나 액세스브한, 네,
punitive damage라든지 verdict을 그렇게 줄 수도 있는 possibility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경제적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직원 트레이닝과 그런 policy 업데이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제가 좀 컴파일을 해봤는데, common misunderstanding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 이거는 뭐 저희끼리의 이제 얘기지만, 첫 번째는, 뭐 직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이 이제 컴플레인을 했다. 혹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했다. 그랬을 때, 뭐, 매니저님이나 법인장님이나 뭐, 실무 인차르지이신 분이 이건 그들이 알아서 해야 될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신 적도 있는데 캘리포니아 법상에서는 그런 게 전혀 절대 아니고 회사가 이제 duty to prevent harassment 혹은 뭐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의무가 법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절대 보지 마시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컴플레인이 있을 때는 자세한 어떤 인베스티게이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두 번째, 그리고 컴플레인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잘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잘 우리 일해보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굉장히 그런 게 나중에 소송에 있으면 저희한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어, 좀 대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어쨌든 다큐멘테이션이 돼 있지 않는 그런 조치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거는 일단 그런 컴플레인 있으면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증인이나 어떤 그 증거 자료가 있는지 많은 경우에 카톡 자료들이 있고 아니면은 뭐 전화 텍스트 문자라든지 그런 걸 상세히 들으시고 그 작성자가 다큐멘테이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인베스티게이션인데 이제 그런 거를 그 리포트 자체를 다 컴플레인 한 사람한테 쉐어할 필요는 없고 인터널 서류로 남겨놓으시면 좋고요. 어, 또 약간 또 외국 직원들이 있을 경우 좀 쉽게 가기 위해서인지 뭐 정확성을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직원한테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써서 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랬다면 너도 이거 써서 갖고 와. 이렇게 써서 갖고 오라고 하는 게 저희한테 꼭 유리하거나 좋진 않아요. 대부분 윈네스가 스스로 썼을 때는 약간 좀 부풀려지는 부분이라든지, 이 포커스가 아닌 거에 대한 컴플레인도 막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물어보고 그거를 verbally 듣고 우리의 작성을 하시는 게 내러티브를 잘 컨트롤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3자, 이게 좀 슈퍼바이저가 레벨이 높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면은 third party HR 컨설팅 firm이라든지 investigator를 이제 포함을 해서 제3자가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컴플레인 인베스티게이션 있은 후에는 어떤 조치를 그래서 우리가 취해 줄 건지를 컴플레인한 당사자한테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네,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그래서 뭐 업무 분리가 있는지 아니면 허라스를 한 사람을 파이어 한다든지 어떤 정확한 행동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걸 알려줘야 돼요. 뭐 서스펜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 alleged harasser, 그런 어떤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업무 분리나 demotion 아니면 뭐 suspension 이런 게 있었다. 그랬을 뭐 터미네이션이 아니고 계속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슈퍼바이저 혹은 그 슈퍼바이저리 롤이 있는 혹은 다른 그 직원의 그 harass를 한 직원에게 어떤 보복성 행동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보복성 행동은 나는 뭐 무슨 말을 하던지 이제 넌 무서워서 너랑 같이 밥도 못 먹겠다. 너랑 얘기도 말도 섞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업무 빼고는 뭐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면서 이 사람만 무시해. 그것도 사실 보복성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행동이 있을 땐 harassment부터 retaliation까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복성 행동의 정의, retaliation의 example 그런 거를 이제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특히
슈퍼바이저들에게 정확하게 트레인을 해주시고 미리 그런 걸 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이제 culture상 어떤 칭찬이지만 이제 외모적으로 커멘트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이유가 아까 케이스를 보셨듯이 이제 누적이 되면 또 hostile work environment 이 형태로 저희들 이제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허레스먼트 트레이닝 할 때 그렇게 해요. 바디 파트에 대해서는 칭찬이나 어떤 커멘트를 하지 않는 게 좋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옷이 자켓이 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잘 아시다시피. 근데 어떤 어, 뭐 머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바디 파트에 대해서는 스페시픽하게 어떤 칭찬이나 그런 커멘트를 하시는 게 좋은 얘기라도 부적절하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또 직원들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남자친구 있니 여자친구 있니 아니면 뭐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요즘의 컬처라든지 그런 어 케이스들을 봤을 때 굉장히 또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다른 저희 회사 그 CEO 분이 이제 이 여성 직원 본인이 발런티어 해서 알려준 내용들이에요. 뭐 남자친구가 있는데, 뭐 언제 뭐 결혼을 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냥, 자기가 먼저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CEO 분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뭐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물어보셨겠죠. 그래서 뭐 발렌타인데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뭘 해줬니? 너희는 뭘 했니?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그게 또 성희롱으로, 케이스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고, 있잖아요. 사생활, 특히 이제 그런 로맨틱 릴레이션십에 대해서는 많이 그쪽이 발런티어를 하더라도 많이 이제 인터랙션이 없는 게 좀 더 안전하다. 이게 그러니까 verbal harassment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5명 이상의 직원이 됐을 경우에 슈퍼바이저 혹은 슈퍼바이저의 롤이 있는 타이틀에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2시간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혹은 채용이나 승진 후에 6개월 안에 이제 2시간 트레이닝이 필요하고요. 일반 직원에 대한 것도 트레이닝 리퀘어먼트가 생겼어요. 이제 그건 몇 년 됐는데 1시간. 음, 그러니까 채용 후 6개월 내에 1시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매년 그냥 2시간짜리랑 1시간짜리랑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교육을 하셨을 때 트레이닝 서티피켓을 꼭 받아 놓으시고 그 서티피켓은 개개인의 퍼스널 파일에 올해부터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는 또 새로운 법령이 생겨서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이나 그런 신고, 체계, 인베스티게이션이 들어왔을 때 누구한테 어떤 리포트를 해야 되는지 핸드북에 정확하게 써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인터널 컴플레인 들어왔을 때 정확히 어떻게 우리가 인베스티게이션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의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 두셔야 되고요. 아마 핸드북에 다 있으실 텐데 실무적으로는 실제 누가 담당을 할지를 미리 정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손해배상에 상한이 없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제 이런 어떤 예방교육은 예전에는 직원 50명 이상부터 적용이 됐는데, 한 5, 6년 전부터는 이제 직원 5인 이상도 다 적용이 된다는 점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실무 체크리스트는 뭐,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금지 정책이나 그런, written policy, 전 직원에게 이제 배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법적으로 예방해야 되는 그 교육 이수 중요하고요. 또 인베스티게이션 그 리포팅 체인 잘 이제 두시는 게 좋고 신고가 접수가 됐을 때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무대응은 곧 책임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모든 인사나 시정 조치나 이런 부분을 문서화해서 기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매년 프로텍트 캐터고리라든지 뭐 실무 담당자들이 이제 누구한테 리포트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핸드북 업데이트라든지 리튼 팔러시도 신규 법률을 꼭 반영을 한 버전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예방이나 교육, 이제 신속한 대응이 최선의 방어고, 정말 중요한 거는 또 말씀드리면 슈퍼바이저 롤이 있는 친구들은 무슨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 우리 회사가 무조건적인 책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행동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알려주고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조금 원래 1시간 정도만 하기로 거기 Q&A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됐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법인장님 질문은 이제 이메일로 받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점심시간이 돼가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다 네. 하셨나요? 네, 네, 네. 네. 오늘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성희롱 예방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박성 변호사님께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인데 기타에다가 저희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박성 변호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그 좀 더 좀 집중적인 사례가 있으신 분은 박소영 변호사께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상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초과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대단히 우리 박소영 변호사께 고맙게 인사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7월 2일에 저희가 그 기타 7월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때는 미국 진출 기업을 위한 숨겨진 재무 리스크 식별 방안이란 주제로 7월 2일 날 또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그 월드컵 한국 대표팀 경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녁에 즐겁게 또 응원하면서 좋은 하루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타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